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저항과 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항 쪽에서 먼저 여러분들은 간단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저항에 대한 일반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유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줄의 법칙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쪽 저항부터 먼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실제 유식이 유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쪽 전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줄의 법칙 자체가 유도가 되는지를 한번 먼저들 한번 해보세요. 유도들 해봤어요? 뭐 이런 것 정도면 금방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들을 유도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도대체 저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저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틀림없이 제가 만약에 100m를 달린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공기 중에서 달릴 때하고 공기 중에서 그냥 트랙 위에서 100m를 달릴 때하고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서 100m를 달려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틀림없이 공기 중에서 달리는 게 더 빨릴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게 돼서 그래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경우에 저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도선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전자도 틀림없이 바로 비슷한 이유로 저항을 받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저항이 도대체 왜 일어나나 하는 이 개념부터 먼저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자가 마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선 속에서 지금부터 움직여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안에 있는 원자나 또는 격자들과 충돌을 하면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상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간단하게 운동방정식으로 한번 기술을 해보고, 거기에서 전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나 하는 속도에 대한 값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속도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 자체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실제는 여기가 그 스크린이에요. 스크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보드마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직접 한번 써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금방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의 2법칙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F = ma를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자체가 가속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의 비예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등호를 하고 질량은 그대로 있을 테고, 그리고 가속도를 dt분의 dv로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운동방정식, 뉴턴의 이 법칙 자체가 어떤 거하고 어떤 힘하고 같아야 돼요? 이거는 전기력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식 자체는 어떻게 돼요? 전기력은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에 M 그리고 M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dt분의 dv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 자체가 전기장에다가 전하 2라고 쓸게요. 2를 곱해준 식하고 두 식 자체가 이렇게 같아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이쪽에 전기장이 나오는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위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위와 전기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원래 전위 V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적분 기호가 있고, 그리고 전기장 자체를 거리에 따라서 다 적분한 게 전위의 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부호는 빼고 보면은 전기장에다가 이동한 길이,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L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 입장으로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위를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동한 거리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에 오른쪽 터, 여기에 전하가 있고 전기장을 우리는 전위를 길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뉴턴의 이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위로 바뀌어 있는 전기력에 대한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속도에 대한 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속도로 그냥 정의를 해서 간단하게 쓸게요. 속도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ml이라고 하는 값이 남고, 물론 이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자의 질량일 거예요. 그리고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동한 길이에요. 그거 분해한 다음에 위쪽 텀에는 전하라고 하는 2가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전위가 남게 되고, 그리고 여기를 시간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유도들 했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 먼저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을 다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ml이 있는데 여기는 다 상수예요. 그리고 위에 분자 텀에 여기에 전하량이라고 하는 2가 있고 전위가 있는데 이 값 자체도 다 상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나머지 값은 다 상수고, 그리고 뒤에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만약에 무한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그러면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이 식에 의하면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무한대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조선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못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썼을 때는 시간이 증가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전 주제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전자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격자로 이동하는 동안에 거기에 원자나 다른 격자들하고 충돌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는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속에다 달릴 때 더 어려운 이유 자체가 뭐냐면, 물에 있는 많은 물의 입자들이, 물 분자들이 나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도 도전 속에서 이동하려고 하면은 다른 원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 격자 라고 하는 거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자의 산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산란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못 내요. 어느 정도 많이 충돌을 하냐면 전자가 보통 1초에 초당 10의 13승배만큼을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자는 실제는 빠른 속도를 못 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저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저항의 개념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저항은 그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의 재질에 따라서 이동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 개념 자체도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들은 먼저 머릿속으로 도선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자가 이동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속도에 대한 텀을 한번 구해보고, 그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해봐요. 그랬을 때 실제는 전자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는 그 현상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빨리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그게 곧 저항인 거예요. 전자 입장에서는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되니까 저항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바로 이렇기 때문에 도선에서는 전자가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열도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이해들을 해보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를 한번 유도를 해보죠. 저항이라고 하는 걸 유도를 할 때 우리는 여기 양쪽식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는 전류 밀도라고 하는 정의예요. 여러분들과 이미 먼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전류 밀도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전류를 우리가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미시적인 입장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전류 밀도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대류전류도 있고 전도전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이전류도 있고 속박전류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쓴 거는 여기가 전도전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에다가 전도도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도선 속에서 저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전류 밀도 입장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은 벡터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벡터는 없애고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를 면적 딱 나눈 개념이 오고, 위쪽에서 전기장에다가 전도율을 이렇게 곱한 값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 놓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전자의 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그때하고 똑같은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위하고 전기당 사이의 관계에는 바로 여기 길이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전기당 입장으로 쓰면은 전위를 길이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는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가 전자를 이동해 놓은 거리,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관계가 돼요. 여기까지 그냥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나머지 정의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직까지 다 유도를 해봤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전류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전류와 전압사의 관계가 나오는데, 근데 이만큼 가르친 부분, 여기가 실제는 여기가 저항의 역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V 이꼴 IR이라고 하는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여기가 R분의 1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쪽을 여러분들 이쪽에 오음의 법칙과 지금 우리가 유도한 식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틀림없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 부분이 의미상 여기가 저항의 역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지금 저항인 거니까 저항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시그마분의 1이라고 하는 전도율분의 1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따로 빼서 쓴 이유는 뭐냐면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해요. 비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저항 또는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여기를 저항률이라고도 해요. 비저항, 고유저항 또는 저항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전도도분의 1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쉽겠죠? 왜냐면 여기 전도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저항에 반개된 값이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흐르기 어려운 정도겠죠? 그렇죠?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 관계는 이렇게 돼 있고 단위는 여기가 오hm, 미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비저항 또는 고유저항 또는 저항률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 부분을 다시 구성해서 쓰게 되면은 식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쪽이 저항이기 때문에 단위는 오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오음이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오음으로 써요. 오메가라고 써놓고 오음이라고 읽어요. 그럼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뜻 자체가 무엇일까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 모델을 한번 예를 만들어서 여기를 이해를 하면은 이 모델 자체가 쉽게 이해가 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저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터널을 통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터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터널의 단면적 자체가 여러분들 키보다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터널 자체를 그냥 걸어서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수월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터널이 좁아요. 입구가 이만큼 작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를 서서 못 통과하죠. 기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처럼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밑에 해석이 그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면적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터널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의 텀은 뭐냐면 여기는 길이에 대한 텀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조그마한 터널을 통과를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터널의 길이가 이만큼 정도 짧아요. 근데 또 어떤 터널은 단면적은 똑같은데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통과할 때 더 어렵겠어요? 틀림없이 길이가 긴 터널을 통과할 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길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터널을 통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놓으면은 이 자체는 굳이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사실 얼마 안 걸리지만 이렇게 유도를 않고도 여기를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거, 저 값 자체는 저거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거는 물질의 어떤 특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저기 물질의 종류 또는 여기에 물질의 온도 같은 것과 비례하는 텀이 여기는 고유저항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이렇게 저항 자체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까지 한번 유도를 해보고 여기에다가 저항에다가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고실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은 터널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리고 우리 단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가 그 옴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스스로 정리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번에 여기 하나가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오는데 이건 이 뜻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도를 한 거는 여기는 단면적 자체가 균일한 도체일 때예요. 근데 어떤 도체가 단면적 자체가 불균일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저항은 어떻게 되나 하는 그 식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오메 법칙에서 V 이퀄 R이 R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을 전류로 나눈 거라고 하는 기본 개념 자체는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기본 개념 자체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단면적이 불균일하다 또는 전기장 자체가 불균일할 때 그럴 때 일반적인 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전위에 대한 일반식 그리고 우리가 전위의 정의 그리고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일반식으로 이렇게 바꿔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식은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미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식에서 전류 밀도 입장으로 썼을 때는 전류를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전류 입장으로 이렇게 쓰면은 여기 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면적을 잘게 자르고, 그렇죠? 면적을 잘게 잘랐다라고 하는 걸 미분기호로 쓸게요. 면적을 여기서처럼 면적 자체를 잘게 자르고 그리고 거기에다 면적 벡터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제2로 쓰는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벡터예요 원래가. 그렇죠? 거기 벡터로 바꾸고 이쪽도 면적을 잘게 잘라서 면적 벡터를 바꾸고 그리고 벡터가 스칼라라게 돼야 되기 때문에 도트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전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 자체는 바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부분 자체는 여기가 지금 J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벡터고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가 있고 여기가 DS의 벡터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시 J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시그마 2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그마 2로 바뀐 거는 여기는 이건 거죠. 대류 전류 밀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배울 때 대류 전류 전도 전류 밀도인 거죠. 전도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에다가 여기다가 전도도를 곱해주면 됐었잖아요. 바로 이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 전류 밀도 자체를 여기가 전도 전류 밀도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시그마에다가 전기장을 곱해준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 위쪽에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전자가 속도를 계산을 할 때 속도에 대한 일반식을 계산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식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여러분들은 무한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관찰하려고 하는 위치까지 R까지 이렇게 오고 전기장 자체를 길이에 따라서 도트 프로덕트를 시켜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텀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식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 마이너스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거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어떤 이유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전자가 흘러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쪽에 평행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평행판이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쪽은 플러스 극으로 대전되어 있다고 보고 이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전하가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양전하를 넣었을 때 플러스 쪽에서 있으면은 틀림없이 전기장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양전하가 음전하 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값 자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동할 경우 이때는 우리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걸 대비해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선에서 전류 자체는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값 자체가 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류 자체가 0보다 크기 위해서 그래서 전류 방향이 만약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값 자체가 원래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값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자체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 게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는 단면적 자체가 균일하지 않은 두체가 되던 또는 전기장도 불안할 수가 있어요. 전기장 자체가 불균일할 때 이때 저항이라고 하는 거에 일반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다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력 쪽으로 넘어갈게요. 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에 대한 시간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개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곧 에너지예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쉽게 말해서 너 얼마나 빨리 일했니? 라고 하는 일에 대한 효율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 또는 일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시간당 너는 얼마나 빨리 일했니? 이렇게 질문한 게 여러분들이 역학을 배울 때는 일률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이게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정의는 여기 P자를 이렇게 쓰고 파워예요. 파워에서 P자를 이렇게 쓰는데, 일을 하기는 했는데 시간 변화당 얼마나 일을 잘했니?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일률의 정의 또는 전력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갔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일은 조금 아까 제가 그랬어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뒤쪽 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공간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질문인 거죠. 여기가 만약에 길이가 100m라고 한다면 100m를 너 얼마나 빨리 달렸니? 이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거는 속도에 대한 텀인 거예요. 그래서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기본 정의는 일을 얼마나, 시간당 일을 얼마나 했니?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또 하나 힘에다가 속도를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를 취해서 구한 바하고도 똑같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일들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적 자체는 여기에서 이거를 전기 문제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간에서 먼저 힘을 구해야 돼요. 힘을 구해야 되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 문제에 있을 때는 어떤 거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전기력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쿨럼포스, 전기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애에다가 전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여기를 우리가 최적전하 밀도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여기를 부피를 최적전하 밀도로 다 적분해준 게 이게 총전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Q라고 하는 이 부분은 총전하 입장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값을 갖다가 요 값을 여기에 있는 Q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전체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식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게 됐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쓴 것 뿐이에요. 보기 좋게. 그러면 먼저 전기당을 이렇게 앞쪽으로 써주고, 이 부분은 상수예요. 상수니까 뒤로 넘어가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기 VT를 쓴 거는 이거는 유동속도예요. 왜냐면 전자가 가면서 아까 충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속도 또는 표류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속도값의 의미를 부여해서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가 보이죠? 어떤 게 보이냐면 요에다가 여기 속도를 이렇게 곱해준다. 이거는 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이거는 대류전류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류전류를 설명을 할 때 그랬어요. 만약에 제 손바닥을 이걸 최적전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최적전하가 제 손바닥만큼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최적전하 밀도라고 한다면 이게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팍 움직일 수도 있어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적전하 밀도에다 속도를 곱한 자체가 우리가 대류 전류 밀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속도를 뭐를 바꿔준 거냐면, 속도를 전자가 도체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부분 자체를 유동속도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도 전류 밀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전류 밀도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유도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유도들을 해보세요. 거꾸로 나봐요. 여기서부터 먼저 인류 또는 전력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해를 해서 여기를 전개를 한번 시켜보고, 그 뒤에 여러분들은 전기력 그리고 또 하나 총전하라고 하는 정의를 이해를 한 다음에 반대를 넣어서 이렇게 반대를 놓으면 유식 자체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정리를 해서 이만큼 부분 자체가 이게 전류 밀도를 뜻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줄의 법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기호만 하나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썼던 DV라고 썼을 때 여기 V는 뭐냐면 이거는
미소 특성 요소예요. 부피예요, 부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VD라고 쓴 거는 여기는 속도예요. 속도. 그걸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최적이에요. 여기는 속도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호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의미상.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주례 법칙을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두 식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어떻게 쓴 거냐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전력 밀도라고 하는 미소 개념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쓴 거냐면은 이거를 기호 자체는 여기를 W 여기서 여기 P자를 이렇게 쓰겠대요. 그러면 여기를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전체를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미소 부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값 자체를 넣어주고 여기를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서 부피가 떨어질 테니까 여기에 전기장에다가 전류 밀도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그냥 논리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이 식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에다가 전도들을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에다가 전도들을 곱한 값을 쓰게 되면 여기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죠. 전도도 그리고 전기장의 제곱꼴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방향 자체가 같다고 보고 이쪽은 크기로 쓴 거예요. 크기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력 밀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력 밀도까지 구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일반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주례 법칙을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 보여요? 어떻게 바꿨는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설명을 할 때 이쪽에 DV는 여기는 최적이에요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피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속도예요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꼭 기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뭐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부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부피예요. 그러면 부피는 3차원이에요. 3차원이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2차원 여기 보면 2차원과 1차원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3차원을 1차원과 2차원의 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썼을 때 우리는 이만큼 부분이 뭘 뜻해요? 여기는 전기장과 그리고 여기는 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인 거죠. 그렇죠? 이 식의 의미는 뭐였어요? 전위였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만큼 부분은 전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은 뭐예요? 이쪽 뒤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JS인 거죠. 그렇죠? I는 JS인 거잖아요. 전류 밀도에다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전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VI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언젠가부터 알고 있는 식인 거잖아요. P는 VI라고 하는 그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유도할 수 있으면 아래쪽은 오메 법칙을 이용을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식에서 여기는 V 이꼴 IR이라는 식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V 이꼴 IR이니까 IR을 넣어주게 되면 I의 제곱에 R꼴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항과 전항꼴로 바꿔준 거예요. V 이꼴 IR에서 우리가 I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그 식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R이 하나 없어질 테고 위에는 전압이 제곱꼴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를 이만큼 식 자체를 여기를 뭐냐고 했냐면 여기를 소자를 배울 때 소자를 배워서 회로이론 같은 데서 소자를 배울 때 여기를 우리가 저항 소모율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저항 소모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주열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항 소모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저항이 거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다시 초기 부분으로 돌아가서 전자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원자나 격자하고 충돌해서 속도도 늦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속도가 늦어지면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누구한테 준 거냐면 원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와서 만약에 제 이쪽 손을 뾰족한 이쪽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킬게요. 이거를 전자라고 보고 여기 쪽 손바닥을 원자라고 본다면 원자가 더 클 거니까 여기 와서 빵 나고 초당 10의
13승만큼 와서 빵빵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이 원자한테 전달이 됐을 거예요. 원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는 서로 격자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튕겨나가거나 움직이지를 못해요. 대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진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진동하게 돼요. 그러면 진동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하고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보면은 지금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이 나죠?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열 에너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울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로 쪽에서는 바로 이거를 저항 소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생각을 해놓으면 여기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까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다 마무리 때니까 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초기에 저항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드렸던 사고처럼 전자가 충돌을 해요. 여기 이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속도, 여기서 속도에 대한 텀을 뉴턴의 법칙을 써서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 자체가 많이 경과할수록 무한히 흐르면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저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못 내고 일괄적인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저항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먼저 해놓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두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저항 자체를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저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터널을 통과를 할 때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쉬워요. 터널이 여러분들 키만 하면 여러분들은 수월하게 통과할 거잖아요. 하지만 터널이 이만큼 작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를 기어서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면적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좁은 그 공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럼 더 힘들겠죠? 그래서 길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고유저항, 비저항 또는 저항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물질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의 재질 같은, 그리고 또 하나 터널의 온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렇게 비저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도율분의 역수예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쉬워요. 전도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정도니까 여기는 통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쪽을 이해를 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일반적인 식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에 기본적인 정의는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전압에 대한 텀, 아래쪽은 전류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면적이 바뀌던 또는 전기장이 바뀌던 할 때 일반적인 식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력이라고 하는 걸 유도를 했어요. 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시간당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했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는 여기를 바꾸게 되면 또 하나 힘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전하 입장으로 써주고, 그리고 전하 입장을 다시 여기 최적 전하 밀도 입장으로 써준 다음에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고, 이 식에서 뜻하는 여기 로 V라고 하는 자체가 손바닥을 움직여봐요. 그러면 이게 전류 밀도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류 밀도가 속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적 전하 밀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 식인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줄의 법칙을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줄의 법칙에서 밀도는 여기는 이거를 부피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부피이기 때문에 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차원, 2차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차원 쪽은 전압이 되는 거고 2차원 이쪽은 전류가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V = IR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고, 여기를 저항 소모율이라고도 하는데 이 저항 소모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줄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리학자 줄을 뜻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단위 그 줄.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자가 초기 사고 실험 모델에서 전자가 충돌하면서 속도가 감소해서 이게 저항의 개념이에요 라고 하는 저항의 개념에도 사용을 했지만, 틀림없이 충돌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쪽으로 주었을 거예요. 원자한테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원자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써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진동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으로 쓰게 되면 주변과 부딪혀서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트 속에 전기를 통하여서 전류를 흐르게 놓고 그 위를 만져보면 열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 개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여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시험 모델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 등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